안녕하세요. 삼진이 출판사 이소영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이 부산국제아동도서전에서 특별한 북토크를 준비했는데요. 그림책에서 가족을 만나다를 쓰신 방현주 선생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는데 평소에 가족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딱히 그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잘 생각을 안 하긴 했었는데 또 생각해보면은 가족이란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는 좀 가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으로 가족을 배우면 어떨까라는 물음에서 책은 출발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지은이 방현주 선생님은 가족학을 공부한 그림책 테라피스트이자 가족을 위한 교육과 상담도 하고 계세요. 먼저 선생님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방현주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더 친근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족학을 공부했고 신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래 가르쳤고요. 지금은 이제 외부 기관 등에서 가족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또 가정법원 등지에서 상담과 강의를 하면서 글도 쓰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직업 중 하나가 그림책 테라피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림책 테라피스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림책 테라피스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책 네네 네. 이거 마이크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일본에 이제 그 그림책 테라피의 개념을 이렇게 만드는 작가가 일본에 있는데요. 오카다 다스노부라는 작가인데 그 작가의 설명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림책 속에 있는 무언가가 내 안의 무언가와 만나서 공명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림책 테라피스트이다. 이런 이제 정의를 내린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림책 테라피스트는 그런 공명이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좀 안내하는 그런 가이드와 같은 역할,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재미있게도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와 어른이 그림책을 읽는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같은 그림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곤혹스럽죠? 네, 그만 읽고 싶은데 아이는 계속 읽어달라 그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그림책 테라피를 해보면 그런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서 그 그림책을 막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읽어달라 하는 것 같고요. 어른은 이미 경험이나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림책을 딱 읽으면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다 됐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방식의 차이가 많은데 그림책 테라피는 아이들이 하는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림책을 정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여기 앉으셔서 북토크를 들으신 아이분들 중에서 미래의 그림책 테라피스트가 된다면 그것도 또 뜻깊고 재밌는 일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또 북토크를 시작하면서 가족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족학 전공자이신데 가족이 왜 어려울까요? 가족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역할이나 기대를 품고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더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역할이나 책임은 일정하게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관계죠. 그런 책임을 끌고 가는 관계는 가족을 넘어서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친구는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가족은 아주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가 싫다고 해서 집을 나갈 수도 있지만 가출은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나 나중에 또 만나거나 해야 된단 말이죠. 가족은 약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은 아주 무한한 애정과 사랑이 있고 한쪽은 그만큼 깊은 상처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끌고 가고 공존하고 있으니까 가족이 힘들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네, 좀 유일무이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또 신경 쓸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14권의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왜 이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림책으로 가족 이야기를 풀어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제가 공부한 게 이제 가족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책 공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제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두 가지 영역인데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부분을 좀 통합을 해보고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전에 그 사이버로 가족학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학도들이 좀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족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니 내가 이런 걸 좀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더 다행일까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조금 더 좀 더 알고 있으면 아까 어렵다고 한 그 가족 생활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으로 전달을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전달할 수 없을까 했을 때 그림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가족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좀 더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따뜻한 힘이 있거든요, 그림책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알게 되면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또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 우리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저는 아이가 1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부모가 다 죽고 나면 아이 혼자 남는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늘 마음 한켠이 좀 아픈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혹시 이제 이 아이가 이후에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책을 보면서 부모의 삶과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힘들 때 위로받고 좀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약간 어떤 정서적인 유산 같은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책을 썼습니다. 네, 저도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번 꼼꼼하게 읽었는데요. 그냥 가족을 공부한다 생각하면은 사실 좀 딱딱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흥미롭게 풀어내시거든요.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을 지으시는 부분이 되게 새롭게 다가오고 원래 알던 뭐 가족에 대한 뭐 지식이나 생각들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선생님께서 책에서 소개하신 그림책 3권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만약에 혹시 있다면은 객석에서 질문 하나 받고 싶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하시면은 이 초콜릿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나지 않으면 이따가 또 질문 타임 가질 거거든요. 그때 또 그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책 57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시원 작가의 숲속 사진관이라는 책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그림책에는 가족 사진을 찍으러 온 다양한 동물 가족이 나와요. 자식이 1명이 있는 가족도 있고 자식이 아예 없는 가족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1명만 있는 가족도 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요즘 가족 형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 어떤 가족들이 있나요? 네. 이전에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가족이 굉장히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지금 앉아 계신 네 사람의 모습이 아마 일반적이겠지만 이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혹시 어머니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가족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한부모 가족. 네. 이제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네. 사별을 해서 한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퍼센테이지 상으로 보면은 이혼을 해서 한부모가 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혼을 하는 순간 한부모 가족의 탄생,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또 보면 이혼하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키우는 경우도 많아요. 조손 가족이 있습니다. 네. 책에도 있고요. 이런 책에서 소개하는 것 외에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책에 그런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재혼 가족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족들이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직업이라던가 학업이라던가. 그래서 한 가족이 지금 여기 계신 가족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각자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외국에 가서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가족들을 저희가 네트워크형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조금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공동체 가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한 공동체로 모여 살면서 좀 약간 위험성이 높긴 하지만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주 넓은 가족 형태를 이루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열린 시각을 가지고 보면 동거 가족도 있고요. 동거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 가족도 있죠. 네, 유럽 같은 데서는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한 그런 한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서 가족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로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가족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족 형태가 뭐냐, 뭐 그런 것보다도, 이런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가족이 고유의 기능으로 수행해야 되는 가족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 좀 이렇게. 네. 다양한 가족들의 형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어떤 가족이냐에 따라서 편견도 많이들 가지는 것 같아요. 그 편견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우리 자녀가 한 명만 있는 가족을 외동이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외동아이들은 솔직히 다들 좀 이기적인 편일 거라는 편견을 가지시지 않나요? 저도 약간 그게 정설처럼 느껴졌는데, 선생님께서 이 형제의 유무는 인간 아이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전혀 거의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연관이 없어요. 네. 네. 또 별로 없어요. 외동아이의 부모님으로서 또 이 오해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또 제가 외둥이여서 또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도 아이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형제 자매가 있냐 없냐, 이 요소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성이 좋다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이제
저도 여기 부스를 보면서 좀 그런 걸 느끼는데 네. 스탬프 이벤트 같은 걸 할 때 이거를 도장 찍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애가 네네. 있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이것만 네. 내미는 애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약간 말을 자기가 네. 원하는 걸 잘 얘기하는 타입을 저는 사회성 좋은 것 같거든요. 아, 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제일 확실하게 알지 않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네네네. 아까 스탬프를 찍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저없이 나오는 아이는 활달할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막 쭈뼛쭈뼛 하면서 막 뒤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막 좀 주저하고 있는 이 아이는 좀 수줍음이 많거나 조금 더 내성적인 어떤 성정을 가진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은 사실은 사회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사교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사회성과 사교성에 대해서. 그래서 사교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사람을 쉽게 사귀는 능력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엄마들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우 누구 집 애는 뭐 어디 가서 친구도 쉽게 사귀고 뭐 학원을 새로 옮겼는데 적응을 그렇게 잘한다더라 막 그런 이야기 하면서 부러워하시는 어머니들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사교성이 좋은 거지 사회성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분별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교성은 자신의 기질과 관련이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회성은 뭐냐면은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니까 친구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나중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걔는 사회성이 좋은 아이가 아닌 거죠. 사회성은 또 좀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친구가 막 그렇게 막 여러 군데 있고 막 많지는 않아요. 좀 조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관계를 굉장히 오래 끌고 가고 있어요. 이런 아이가 사회성이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데 이게 되려면 어떤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학교에 가서 왕따 되고 이런 애들 보면 뭐 애가 너무 폭력적이거나 뭐 선생님 말씀을 안 듣거나 규칙을 안 지키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부적응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상황과 또 장소에서 어떤 규칙이나 사회적인 규범이 있나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 나가려면 쟤는 어떤 상황에 있나 쟤는 어떤 마음인가 이걸 내가 캐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또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또 친구한테 얘기도 해야 되니까 어떤 잘 설명하는 사회적인 기술도 있어야 돼요. 이게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은 굉장히 연습하면 훈련하면 좋아져요.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도 계속해서 사회성을 학습해 나가야지 돼요. 어른이 되면 사회성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해라는 거죠. 근데 형제 자매가 있으면 좀 티키타카가 있잖아요. 집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뭔가 규칙을 이해하고 상대가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경험할 기회가 외둥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기회가 많다는 거지. 그 외둥이기 때문에 사회성 자체가 발달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동 그 전문 상담센터 같은 데에 요즘 진짜 그 사회성 문제로 방문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요즘 애를 안 낳거나 한 명만 놓으니까 외동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제일 먼저. 뭐 그룹에 넣어서 같이 놀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 능력을 기르고 그래서 1대1로 작업이 들어가요.
외둥이를 데리고 왔는데 1대1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그 다음에 얘가 자기를 표현하는 건 얼마나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나,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룹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회성이라는 것이 이 형제 자매와 이 문제와 이렇게 그렇게 직결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부모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느냐.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과보호를 하고 있다. 도움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 너를 위해서야 이러면서 막 간섭이 많다.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있냐 없냐 보다도 어떤 양육 태도로 아이를 기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요소고요. 가족 안에는 형제 자매 관계도 있지만 부모 자녀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면, 사회성이면은 사회에 나가면 이 관계를 맺는 대상이 많잖아요. 또래하고만 관계를 맺는 건 아니거든요. 어른하고도 관계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서 건강한 권위를 아이들이 배우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잘 따라가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아까 말했다시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는데, 그런 뭐 어떤 형태냐 조건이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이랑 사교성이랑 구분된다는 것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책 숲속사진가는 후속편이 있어요. 이 후속편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가가, 그림 작가가,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같은 사람이죠. 네. 먼저 숲속 사진관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가족 형태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림책을 읽을 때, 요런 뒤에 면지에 나오는 것들이 되게 암시하는 바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딘가로 갈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뭔가가 있어요. 엽서를 갖고 마치 떠나는 것처럼 가방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속편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네. 작가가 뭔가, 왜 우리도 드라마 같은 거 시즌2를 제작하려면 엔딩이 항상 좀 열려 있잖아요. 얘도 열려 있는 엔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요것인데, 그 편지를, 엽서를 받은 거죠. 우리도 가족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 엽서를 보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엽서를 보낸 사람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 떠나는 여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때 여러 가족들을 또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의 가족 사진을 찍어주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게 숲속에 있는 친구들이, 동물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북극으로 가게 돼요. 그 엽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북극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 보는, 이게 무슨 동물이지 하면서 찾아가면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었었는데, 정말 모르는 북극 동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북극 동물들의 막바지에 이제 보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그게 꼬마 여우인데요. 네. 이제 하얀색 꼬마 여우인데, 이 아이가 할머니와 가족 사진을 찍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깨워도. 그렇게 슬퍼하는 이제 북극 여우를 데리고 다시 숲속 본인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두 번째 책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만들어준, 그런 선물이 있고요. 이 책은 재미있게도 요 앞면지에 이렇게, 요 사진사가 부엉이 가족인데, 마치 이렇게 알이 있잖아요. 요게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닌데, 나중에 보면 뒤에 이 알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이 부엉이 사진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 태어나 있어요.
그 완전히 다른 가족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빠는 새로운 가족을 데리고 왔고, 돌아오니까 또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가족 형태가 꾸려지는, 그러면서 또 완전히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그림책인데, 너무 예쁘게 그려져 있는 그림책이에요.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완벽한 아이 팔아요. 참 독특한 책인 것 같거든요. 주인공은 뒤풀의 부부인데 이 부부가 방문한 곳이 있어요. 바로 1등 아이 할인점입니다. 선생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왜 부모가 되려고 했는가라는 질문을 길어 올리셨거든요. 그럼 이 책에서 왜 그 질문을 떠올리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책 보신 적 없나요? 아, 없어요?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작가도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의 이제 제목에 이끌려서 이 책을 제가 좀 자세하게 보게 되었는데, 제가 다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 디프레 부부가 마트에 아이를 사러 간단 말이에요. 아이를 사러 가서 원하는 아이 유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완벽한 아이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완벽한 아이 모델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걔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랬는데 걔가 정말 완벽해요. 뭐 솜사탕 사줄까? 그래도 이빨이 썩는다면서 안 먹고, 네. 일찍 자고, 네. 공부도 너무 잘 알아서 막 공부도 하고,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안 해도 공부를 하고, 엄마가 이렇게 늦잠을 막 자고 있어도 보채지 않고 기다리고, 하여튼 뭐 부모를 전혀 성가시게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부모가 원하는 아이는 자기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알아서 잘하는 그런 아이가 완벽한 아이죠. 아마 부모님들이 완벽한 아이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림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한 질문이, 왜 부모는 완벽한 아이를 원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가 내가 왜 되려고 하나 하는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된다는 것의 책임이라던가 무게감을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요즘은 또 미리 부모가 돼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가족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가 높아지니까 또 이혼을 하러 오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뒤에 가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날 이제 이 앞에 보면 부모가 늦게 일어나가지고요. 얘가 학교를 겨우겨우 가게 됐는데 부모가 착각을 했어요. 축제가 있는 날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날 마치 우리가 무슨 할로윈데이 되면은 코스튬을 입잖아요. 그것처럼 이 꿀벌 의상을 입혀준 거예요. 축제니까 이거 입고 가라고. 딱 교실 문을 열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얘만 입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네, 얘만 입고 있고. 이게 하교할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집에 갈 때까지.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막 여기 윙윙윙 소리 막 이런 것도 막 있어요. 얘가 이제 막 이렇게 우울하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마중을 왔지만, 뭐 별로 개의하지 않아요. 얼마나 완벽한 아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요요요요요요 하고 막 자기 이제 감정을 막 표현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됐냐면 아이를 바꾸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상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아이를 교환해 주세요. 네, 수리를 맡길까요? 뭐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럼 수리에 몇 달 걸린대요. 이제 여기 AS 센터에 고객센터에 데리고 갔어요. 아이를. 네. 아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 수리를, 그럼 제가 수리를 받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짜증냈을 것 같다고요? 자, 어떻게 했는지
부모님들이, 얘 이름이 바티스트거든요. 바티스트가 어떻게 했냐면, 혹시 저한테도 완벽한 부모님을 찾아주실 수는 없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반전. 그러니까 부모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완벽한 아이만 찾을 게 아니라 나는 그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인가. 그런 이제 접근을 하려면 이제 부모됨에 대한 생각을, 나는 왜 부모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할 수 있을 때 좋은 부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재밌는 거 뭐냐, 이 그림책에 이 직원이 완벽한 부모를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완벽한 부모라고 이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네, 이게 어른들의 태도예요. 이게 아이와 어른이 그림책을 경험하는 게 차이가 있다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아이는 완벽한 부모를 찾으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네. 계속 그 부모라는 것은 저는 아직 안 돼봤지만 그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 상담이나 부모 교육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도 또 부모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여기 앉아있는 그 어린 친구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고민이 있다면 뭐가 고민일 것 같아요? 엄마의 고민은 뭘까? 숙제?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게 엄마의 고민? 아, 숙제가 어려워요? 아, 본인이 어려울 지경이면, 야, 어떻게 된 거지, 이것이? 이렇게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처럼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이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요즘에 부모님들이 가진 좀 가장 많은 고민은 혹시 무엇일까요? 그게 아마 어머니께서도 경험 있으시겠지만,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고민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혼자 힘으로 뭘 하게 해야 되니까요.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훈육과 관련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감정 코칭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러 갔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갔을 때 그 주제를 굉장히 원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주제를 굉장히 많이 원하세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좀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그래도 조금 저학년 때는 덜 쓰시다가 이제 고학년이 되면 좀 고민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중고등학생이 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바짝 조이는 거예요. 고삐를 학업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학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갑자기 아이가 많이 달라지니까 굉장히 겁이 나시는가 봐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또 의사소통에 대한 그런 어떤 주제를 많이 의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청소년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실제적으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고민이 계속 조금 달라지는 게 있더라.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제 책에 그런 이제 가족의 흐름에 대한 그런 어떤 챕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시면은 어떤 고민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책을 읽으면서 좀 답을 찾아봐도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책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마지막 책은 이제 무릎 딱지입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주인공인 아이가 엄마의 죽음을 말하는 것에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상실을 마주한 이 작은 아이가 자신도 되게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빠를 돌보겠다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께서는 이를 부모화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모화 현상이 무엇인가요? 원래 이렇게 어른이 이제 위에 있잖아요. 부모가 위에 있으면 아이는 이쪽 밑에 있어야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큰애가 있으면은 큰애 밑에 또 동생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족 안에는 어떤 위계의 질서가 있어요, 나름. 그러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아이는 아이의 자리에 있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고. 근데 아이가 이 부모의 자리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과 일을 본인이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근데 가족이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사실 모든 가족이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단기간은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입원을 하셨어요. 큰 수술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 큰 아이들이 뭔가 가사를 돌보면서 또 동생을 돌보면서 가족이 엄마가 퇴원하기를 빨리 회복하기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괜찮아요. 책임감도 기를 수 있고 자기 가치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이게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굉장히 내면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도,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슬픔을 안고 성인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그 내면의 슬픔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유익함도 있다.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화 현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림책의 어떤 장면을 잠깐, 네. 요런 장면이 있어요. 네. 아빠가 이제, 아이에게는 엄마가 돌아가신 거지, 하늘나라 간 거지만, 아빠한테는 부인이 하늘나라 간 거잖아요. 배우자의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있어요. 아빠는 너무 슬프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이에요. 이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된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뭐 나중에 그림 작가가, 제가 책에도 있지만은 자기가 왜 빨간색을 썼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도, 인터뷰도 있었어요. 네, 그 제가 잠깐 써보놨는데, 어쨌든 아빠 빨간색인데 아이는 흰색이면서 여기 앰뷸런스가 있잖아요. 같은 색깔이에요. 네, 얘랑 연결되는 색깔인 거죠. 네. 그래서 아빠를 여기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해요. 그렇게 강렬한 문구로 시작을 해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이 부모화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자기가 뭐, 그러면서 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슬픔을 계속 참아요. 애가 빨갛게 되어 가잖아요. 점점.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오시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요 앞에 있군요. 할머니가 오시는 장면이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왔을 때 이 아이가 할머니와 아버지를 돌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아직 할머니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머릿속에 이런 장면을 그리죠. 너무 꼿꼿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모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래 머물지 않고
할머니를 통해서 이 아이의 슬픔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책인데, 아이가 성장하는 책인데, 우리 속에 있는 슬픈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족 안에서 풀어갈 수 있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쭤보고 싶어요. 이별은 어느 나이에 겪은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극복하기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가족이 이별을 경험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 상실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동시에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저도 뭐 어떻게 이런 게 단번에 정리되는 비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 책의 말미에도 좀 나와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자기 자리를 좀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도의 과정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슬픔의 시간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이제 그만 좀 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그런 이야기만큼 상처가 되는 이야기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슬픔의 시간이 달라서 저 사람은 훨씬 더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옆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가족이 5명이 있는데 5명이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상실의 시간, 애도의 시간을 길게 갖고 있는 사람의 옆에서 기다려주고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그냥 추가로,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주제에서 쓰려고 생각하는 책인데, 요런 그림책에 보면 이 토끼가 이 주인공 아이 옆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네, 읽어봤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토끼가 찾아와서 이 아이의 슬픈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잖아요. 네, 그것밖에 안 해요. 그죠? 그 제목이 가만히 들어주었어요. 이런 어떤 태도와 이런 모습이 가족 안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좀 아픈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아파하는 마음이 장기간 길어지면은 주위에서 좀 걱정되는 마음에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아프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들어주는 게 확실히 네, 좋은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좀 마지막 남은 질문들을 하기 전에 아까 스킵한 관중 질문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장작님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본인을 몇 점짜리 엄마로 글쎄요. 지금 저희 아이가 30이 넘었거든요. 결혼도 했어요, 심지어.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는 그 기념일이 있을 때 꼭 그 축하 카드나 손편지를 꼭 이렇게 쓰는데,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아빠의 생일이어가지고 아들 며느리가 카드를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며느리도 쓰고 아들도 쓰고 이랬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자기들 곁에 좀 좋은 어른이 계셔서 자기들이 참 좋다. 그리고 어떤 아빠의 삶이 자기 마음에 큰 울림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걸로 답을 좀 대신해도 될까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몇 점 주면 되겠냐고. 저도 하나 여쭙고 싶은데, 네. 가족학을 연구하셨지만 그래도 나의 가족은 역시 어려운가요? 그렇죠. 네. 근데 공부와 이 현실과 이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저도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2병이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중학교 때 사춘기를 한 게 되게 감사했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중학교 때 그냥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성질 다 부리는 것을 오히려 더 감사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민했던 시절도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1년 동안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 생활 좀 힘들었어요. 괴롭히는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15살에 처음 맞이하는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물러서지 않기를 바랬고 조금 이렇게 투쟁하면서 헤쳐나가기를 좀 바랬기 때문에 학교는 언제든지 그만둬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뭐 이런 거를 1년 동안 같이 고민했는데 제가 한 거는 거의 매일 밤마다 얘기하고 듣고 같이 울다가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날 그래서 또 학교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런 거를 1년 동안 했는데요. 그냥 이 아이가 헤쳐가는 그 여정에서 내가 그 옆에 있어 줬다. 네. 그렇게 이제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되니까 학교 계속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많은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제 나이쯤 되는 이제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아프다는 이야기나 뭐 안 좋은 이야기 절대 안 한다고 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곧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북토크 끝나고 이제 속삭이듯이 작가님한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하셨으면은 그림책 진짜 잘 쓰실 것 같은데 혹시 쓰실 계획 없으실까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기 다 지금 부스 얼마나 많이 해서 보셨죠? 너무 훌륭한 작가들과 훌륭한 그림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고요. 작가님들이 많이 수고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은 저는 그걸 열심히 한번 잘 읽어보려고요. 네.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네. 또 마지막으로 뭐 집필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걸 소개해 주셔도 좋고 또 오늘 북토크 소감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50 중반 이후로 지금은 이제 제가 60대 초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50대 중반 이후로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나이듦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거를 그림책하고 좀 잘 엮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 기획안을 다듬고 있는 중인데 완성되면 산진으로 보내볼까요? 네. 그래서 그거 조금 작업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12월은 사실은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감사하고 축복을 나누는 좀 좋은 시기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시점에 또 이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제 책이 가족을 좀 더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좀 더 훨씬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